911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긴급 상황이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의 집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집 앞 마당에 누워 있어요. 칼에 찔렸어요. 회장님 방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드라이브웨이 V 주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신가요? 제 남편이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 떠났어요. 네, 그들은 인가요? 집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쟤는 여기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가 여기서 산다고요? 네. 누가 찔렀습니까? 누가 당신을 찔렀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 매콤 카운티에 위치한 인구 밀집 교외 지역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에미넴이 한때 살았던 출입이 통제되는 주택단지를 포함해 일부 부유한 지역도 있지만 이곳 대부분의 집들은 26만 달러에서 29만 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역치고는 폭력 범죄율이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15마일 로드 근처 동네는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폭력이 바로 당신 집 진입로에서 일어난다면 숫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3일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5시쯤 현지 남성 톰 씨가 자신의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없어서 그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다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웃인 마이클이 피에 젖은 채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상황이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그의 집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집 앞마당에 누워 있어요. 칼에 찔렸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번 찔렸어요. 그는 여기 누워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괜찮아요? 전화기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를 찌른 사람이 아직 거기에 있나요?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나요? 아니요. 그는 아니라고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는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알겠어요. 피가 많이 나고 있나요? 네, 아주 심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의 열상을 볼 수 있나요? 지금 3개의 뚜렷한 열상이 보여요.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찔렀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누가 당신을 찔렀는지 아시나요? 지금 그들과 통화 중입니다. 누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모른다고 합니다. 두 사람들을 묘사해 줄 수 있나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는 여기 누워 있었던 지 몇 시간 됐다고 했어요. 그가 도와줘라고 소리치는 게 들려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수건 있으면 가져와서 그 상처를 눌러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911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911에 전화하고 있어요. 그의 수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이거 잡고 계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마이클! 가! 야가, 수건 좀 가져와.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진입로에 피가 가득해요. 여러분은 이웃인가요? 네. 그들이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래퍼인가요? 모두 집에 있어요. 그래, 그들은 음바를 냈어. 집에 다른 사람도 있나요? 아니야.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 사람은 여기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내가 알기로는 혼자 살아요. 아, 그 사람이 여기서 사나요? 네. 누가 당신을 찔렀습니까? 누가 찔렀어요, 선생님?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이름이 뭐예요? 제니퍼가 아직 도주 중이에요. 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 여자친구. 그의 피해자가 여기 살고 있어. 제니퍼라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자가 아직 집에 있나? 아니야. 그가 30분이라고 했어. 좋아, 가자. 우리 가야 해. 집을 수색해야 해. 그가 11시에 시작했다고 했어. 저쪽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녀가 운전해. 찰리, 그냥 불평했어. 그녀는 떠났다고 했지만 우리가 집을 샅샅이 뒤질 거야. 그의 말로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한대. 그래도 꽤 뜨거운 상황이야.
플라치 크레이트 하우스 경찰입니다. 제니퍼 안에 있다면 손을 들고 나오세요. 구급대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동안 순찰 경찰관들은 흩어집니다. 한 팀은 집을 수색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 피해자도 없고 현장에 남아있는 용의자도 없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마이클 곁에 남아 그의 상처를 지그시 누르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경찰관이 목격자 진술을 받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가게 주인은 그게 네 거잖아. 바로 저기 저기 있는. 알겠어. 이 집 말고 신이 3단으로 나뉜 집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밖에 있었어요. 저는 밑층에서 일하고 있었고 방금 막 나왔어요. 거기서 그는 잔디를 깎았고 그 다음에는 뒷마당 잔디를 깎고 빗었어요. 제가 아는 건 제 남편이 5시쯤 위로 올라와서 세상에 내가 칼에 찔렸어요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911에 전화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여기 누워있는 그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소리치면서 제 남편 좀 붙잡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려와서 그분과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오전 11시에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랬다고 했어요.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점점 화를 내셨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냥 구급차만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랬다고 했어요. 이름은 제니퍼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게 11시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일어났을 때 발목 근처에 피가 많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차고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리도 하고요. 그런데 도와줘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저 아래쪽에서 아이들을 찾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번엔 소리가 컸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더니 그가 집 앞에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제가 그는 여기 밖에 왔을 때요. 있었어요. 알겠어요. 네. 저 제프가 여기 먼저 도착했어요. 그가 한 말은 전 몰라요. 내 이름이 전부 하나라는 거야. 그는 성을 몰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래, 바로 그 여자야. 한 경찰관의 시선이 진입로에 주차된 파란색 GMC SUV로 향한다. 등록 결과는 매컴 출신의 29흠세 제니퍼 마리 헤이즈로 나온다. 그녀는 마이클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은 그녀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찾아낸다. 전화를 걸지만 응답이 없다. 그러면 즉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제니퍼의 SUV는 여전히 진입로에 있지만 제니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걸어서 나갔을까?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갔을까? 그녀가 다친 건가? 경찰이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그녀가 여전히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니퍼를 신속하게 찾는 것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약 5시간입니다. 기르바 알아봅시다. 네, 그건 저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건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부분이 아파서 알겠어요. 좋아요. 그 사람 이제 목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들리죠? 자, 여기서 멀어졌는지 봅시다. 얼마나 가까워요? 모르겠어요. 안에서 뭐 공부했어요? 네, 안에 여기저기 하나나 있어요. 안방에 안방에 칼이 또 있어요. 알겠어요? 큰 케이바 같은 칼이에요. 다른 무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집 안은 안전해요. 네. 안전해요. 집이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몇몇 경찰관들은 마이클을 직접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드론이 없어요. 대원이야, 얘들아. 사건 있는 사람 있어?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여기가 어디지? 그래, 그들이 승차차 뒤에 연어를 건져한다고 생각해. 거야. 스웨일러가 끼었어, 이건. 대단한 파리에 뭐라고? EKMS. 너희들은 그가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해? 차 말이야. 그들은 그 차 때문에 멈췄고 곧 도착할 거야. 5분 넘게 걸릴 것 같으면 그래, 차들을 움직여야겠다고 할 거야. 알겠어. 내 말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 주는 거야. 그들이 말하고 있어. 그들은 선로 북쪽에 있는데 기차 때문에 갇혀 있어. 알겠어, 좋아. 누구 차요? 마차 여기. 내 차를 뺄게. 이봐, 우리 말해야 할 거야. 그리고 한 경찰관이 정확히 그걸 하려고 차를 준비하는 순간 구급차가 도착해 사진을 찍으러 왔는 거야. 우리 거기 있지. 그래, 걔랑 여자 한 명 있어. 걔 가야 돼.
걔는 혹시 네가 원할지도 모르지. 혹시 트러블 차도에 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로 몸을 돌릴 수 있게 싶을지도 모르지. 들고 좀 꺼낼 수 있다. 너희들 TX에 대해 알고 있지? 고복대원들이 마이클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하면서 그는 TXA라고 불리는 트라넥삼산을 투여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약은 이미 형성된 혈전을 분해하는 것을 몸이 막도록 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송기 기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부상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 시간이 3시간 이내라면 오전 11시, 오전 12시 그게 시간 범위입니다. 알겠어요. 뭐든지요. 신경 안 써요. 그가 한 말이에요. 6시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의료진은 온몸에 여러 개의 깊은 자상, 특히 오른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목 근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상처까지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은 많은 피를 잃었어요. 그는 창백했고 입술도 파랗게 변했죠. 그들은 그를 맥라렌 메콩병원으로 급히 이송했고 마이클은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클이 말해준 내용뿐입니다. 그는 오전 11시쯤 여자친구에게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절했다가 심하게 피를 흘리며 깨어났고 어떻게든 스스로 몸을 끌고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 중범죄 수사팀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하고 집이 안전하게 확보되면 형사들과 현장 감식 요원들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느리고 세심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옮기기 전에 모든 방이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됩니다. 혈흔 패턴, 지문, 생물학적 증거, 그리고 가능성 있는 무기들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시간 속에 고정시키고 경찰이 들어왔던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안을 따라 이어진 혈흔 자국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강 근처에서 그들은 완전히 젖은 수건들을 발견합니다. 계단 밑에는 커다란 피웅덩이 있습니다. 피의 흔적은 2층 안방까지 이어지고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칼날 양면에 피가 묻어있는 토모다치 과도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근처에는 추가로 몸싸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2층에서 시작된 단일 공격이 있었고 그 후 마이클이 치명적인 출혈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형사들이 여성 의류가 들어있는 검은색 꽃무늬 가방과 그 근처에 있던 속옷 몇 점을 발견했는데 둘 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품은 사진 촬영 후 포장되어 법의학 감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형사들이 제니퍼를 계속해서 찾으며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녀의 오빠와 연락이 닿았고 그때부터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제니퍼의 오빠는 수사관들에게 엔젤리카라는 친구가 마이클의 집에서 그녀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후 12시 35분에 제니퍼는 엔젤리카에게 지금 바로 와, 긴급 상황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쯤 마이클은 이미 90분 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가 도착해서 제니퍼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남성용 반바지와 후드피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젤리카는 제니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제니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젤리카의 집에서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안젤리카는 제니퍼를 그녀의 오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오빠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서 제니퍼가 자신이 전술용 칼로 그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가 말한 건 그게 다입니다. 몇 시간 후 안젤리카는 제니퍼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형사들은 전혀 다른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그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14군데의 자상. 하나는 목에 너무 가까워서 의사들이 식도가 뚫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안정적인 상태였고 회복이 예상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형사들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로 흥건한 침실,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상을 입은 남자,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 있는 용의자. 하지만 곧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격이 일어난 지 며칠 후 형사들이 마이클을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니퍼가 자수했습니다. 제니퍼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왜 그 14개의 상처를 입혔는지 진짜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마이클과 만나는 것이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자신과 제니퍼가 틴더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고 결국 그녀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2년 반 정도 함께 지냈고 마이클은 그 관계가 평범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큰 다툼도 없었고 싸움이 심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설명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니퍼는 동네 커피숍에서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마이클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이클은 제니퍼가 간호 관련 경력이 있었고 약국 보조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제니퍼가 올리팬스 계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나중에 제니퍼가 실제로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레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친구들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니퍼가 마이클에게 정신적 학대를 당한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해 보고한 사람은 없었지만 한 친구는 칼부림이 있기 한 달 전쯤 제니퍼가 자신에게 마이클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니퍼가 최근 휴대폰에서 본 어떤 일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그 휴대폰이 누구의 것인지 그녀가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7월 2일 밤에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순찰 경찰관들은 이미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실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거의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했어요. 그래. 그들이 칼을 들고 있어. 확인할 그녀가 때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그녀의 주소가 있어. 매콤. 이 일이 오늘 11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그 모르겠어. 사람이 저 하지만 안방에 나는 그런 K가 건 칼을 없어. 가지고 있어. 마이클은 그날 밤 흉기 사건이 있었던 날 자신이 식품 제조업체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집에 돌아온 것을 기억했다. 제니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우리는 TV를 봤지. 모든 게 평범하게 느껴졌어. 우리는 폭력적인 공포 영화인 더 스트레인저스 챕터 2를 틀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새벽 1시 30분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어. 그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었어. 마이클은 갑자기 다리에 2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에 의해 잠에서 깼다고 말했어. 그는 눈을 뜨자 제니퍼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는 것을 봤어.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를 이불 아래에 눌러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지지 못하게 막았어. 그는 분홍색 하나, 파란색 하나, 2개의 칼을 봤다고 말했어. 그는 소리쳤지. 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제니퍼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악몽이었어. 그 진술은 수사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가 되었어. 제니퍼가 정말로 자신이 어떤 악몽이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 믿었다면 형사들은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어. 만약 그녀가 그렇지 않았다면 물리적 증거는 결국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을 거야. 그들의 임무는 이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의 임무는 모든 설명을 증거와 대조해보는 거였지. 그리고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제니퍼는 잠시 얼어붙은 뒤에 수건을 가지러 갔어. 그는 그녀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했어. 그는 그녀가 전화를 집어들고 전화를 거는 걸 봤다고 했지. 그는 그녀가 도움이 필요해요. 제 남자친구가 다쳤어요. 라고 말한 다음 그들의 주소를 말하는 걸 들었어. 그는 그녀가 곧 도움이 올 거라고 말했다고 해. 마이클은 침대에 누워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길 기대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는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의식을 잃었어. 그때 경찰은 제니퍼의 SUV가 아직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제니퍼는 사라진 상태였어. 만약 제니퍼가 마이클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면 그 휴대폰을 찾는 것이 곧바로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 그는 제니퍼가 그의 휴대폰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이봐. 헤이. 이봐. 신원 확인을 하고 먼저 트럭에 타. 이봐. 뭐 필요해? 죄송한데 의료 처치에 끼어들려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에게 휴대폰 통신사가 어디인지 물어봐 줄 수 있나요? 그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통신사 쓰세요? 휴대폰은 어디에 있죠? 알아요. Metro PCS. 그들이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 그녀가 혹시 저 차가 작동하는지 궁금하네.
결국 마이클의 휴대전화는 다시 범죄 현장에서 신호가 잡혔어. 그 폰은 내내 그곳 안방에 있었지. 침대 시트 밑에 숨겨져 있었어. 그래서 형사들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어. 마이클의 통화 기록을 뒤졌고 제니퍼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했지. 심지어 형사들은 지역 긴급신고센터에도 연락해서 긴급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실제로 접수된 912 신고 기록은 없었어. 그 어떤 신고 접수원도 마이클이 말한 시간대에 두 전화 중 어느 쪽에서도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 그는 죽게 내버려뒀어. 마이클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심하게 다쳤다는 걸 깨달았어. 제니퍼가 온다고 했던 사이렌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어.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그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는 다시 의식을 잃기 전에 복도로 기어나갔어.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계속 움직였어. 마침내 입구에 도착한 그는 방통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쓰러졌어. 그리고 이웃이 들을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어. 제니퍼는 매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보석금은 현금 또는 보증으로 $50,000로 책정되었어. 검찰은 살인 의도로 폭행한 혐의 한 건으로 기소를 진행했어. 미시간 주법에 따르면 그 혐의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고 그녀의 운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었어. (11월 25일) 제니퍼 헤이스는 살인 의도로 폭행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녀는 이후 미시간 교정국에서 최소 0.5년에서 최대 30년의 형을 선고받았어. 내취 후 그녀의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그 사건은 그 상태로 남아있어. 악몽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진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끝이 났어.